예,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적인 한국 경제 성장 과정, 그리고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그리고 내년도 전망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구조적인 문제점, 그 허들, 장애물 이런 것들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 또 단기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태클해야 되고 단기적인 리스크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불균형 문제는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참여정부 시절부터 이제 이 문제를 여러 학자들이나 또는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이제 우리가 경제 패러다임을 이 과거의 소위 불균형 성장 패러다임에서 균형 성장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럿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의식 구조 속에 지금까지의 성장 패러다임이 자리를 잡고 있고, 이것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새로 펼 때도 그 정책을 어떤 패러다임이 쉬프트 돼야 되는 그런 원인들이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그것이 여론에서 수용이 돼야 되는 건데, 아직도 그런 이제 이 여건이 형성이 안 돼 있다. 저는 이제 3불이라고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하는데, 수출 부분과 내수 부분, 그다음에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분이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불균형 성장을 해온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불균형 성장론이 중진국 수준에 올 때까지는 아주 성공적으로 작동을 한 겁니다. 그러나 벌써 우리가 IMF 외환위기 이후에 한 15년 동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표면에 드러나면서 아주 지지부진한 그런 한국 경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앞에 세 가지 위주로 지금까지 성장을 했어요. 아주 성공적인 모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정된 재원을 여기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아주 성공적인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수산업, 서비스산업, 중소기업, 특히 내수나 서비스업은 과거에 그냥 이건 생산하고는 무관한 아주 소비적인 부분이다, 소비는 안 좋다 하는 것들이 이 국민들 내리 속에 깊숙이 박혀 있어요. 물론 지금 최근에는 많이 바뀌고 있는데, 생산적인 거라는 것은 이 투자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고 수출을 많이 하고 큰 기업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신화를 지금도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연히 수출 위주로 성장하다 보니까 무역 의존도가 높죠. 여기 보면 GDP 기준이지만 GNI 기준으로 하면 2011년 벌써 이 113% 그런 이제 비중을 보이고 있고,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업은 아주 저조합니다. 그간에 정부 지원도 별로 없었어요. 서비스업이라는 건 이건 먹고 쓰고 놀고 하는 건데 왜 이런 데 지원을 해야 되느냐.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는 데 지원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 서비스업이 전체적으로 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위주로 이렇게 정책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대기업의 하청 구조로 이렇게 부품 납품하고 이런 하청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어떻게 보면 생존선상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수출 시장에서 여건이 어려워지면 납품 단가를 깎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사실은 기술 개발하고 작업 환경 개선하고 근로조건 개선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중소기업은 안 나오는 겁니다, 한국에서. 노동 생산성을 보면 이제 우리가 미국을 2010년 기준입니다. 미국을 100으로 볼 때 제조업은 우리가 많이 이제 올라온 거죠. 한
70% 수준에 와 있어요. 물론 일본이나 독일보다는 못하지만 서비스업은 보면 거의 40%에도 못 미치는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은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벌써 70% 이상 다 되고 있죠. 그래서 서비스업의 노동 생산성이 낮고 대중소기업의 차이를 보더라도 2012년 기준 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약 1.3%, 노동 생산성이 거의 3배, 임금이 약 1.5배, 노동 장비율이 약 3배 이렇게 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양극화 문제입니다. 양극화 현상은 이제 심화되고 있고 중산층은 이제 많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이 항아리형 구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고소득층, 저소득층, 중산층이 많이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사회 양극화 현상 또 경제 양극화 현상은 어디서 왔느냐? 이건 한국만의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경쟁력인 선진국의 자본, 선진국의 기술이 전 세계에 이렇게 이제 이 투자 수익률 높은 투자 수익률을 이렇게 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양극화를 가져왔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이 이제 신자유주의에서 증가되면서 고학력, 고기술자들의 임금과 일반 노동자 간의 이제 임금 격차가 많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IT 산업이 역시 발전하면서 IT 부분이 역시 고부가가치 부분이기 때문에 IT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임금, IT 산업의 이 수익률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그런 산업에 비해서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양극화 현상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 그 미국 MIT 경제학자 다이몬 아세모그루라고 이 사람이 지난해 쓴 책을 보니까 이 사람은 테크놀로지, 그다음 글로벌리제이션, 아웃소싱을 세계적인 양극화의 원인으로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도 이런 세계적인 어떤 양극화 현상과 같은 맥락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이 노인 빈곤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특히 IMF 이후에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유입이 되면서 완전 자유, 완전 시장 경쟁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경제 정책의 중심을 이루게 됐죠. 그래서 이제 IMF 사태 이후에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는데 2010년에 가처분 소득 대비 소득 5분위 배율. 그냥 이 소득 5분위 배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득을 이제 이 양극화 이 현상을 나타낼 때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지표인데 크게 소득 계층을 5계층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상위 20%가 최하위 20% 소득의 몇 배 소득을 올리느냐, 이게 이제 5분위 배율인데 우리가 약 5.66배. 그러니까 한국에서 고소득자 20%가 저소득자 20%의 약 6배의 소득을 올린다는 거죠. 이 OECD 이 국가 중에서 약 9번째로 이 양극화 소득 5분위 배율이 높다. 그리고 특히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은 우리나라가 45.6%. 그 빈곤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더 낮은 사람을 절대 빈곤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빈곤율을 계산하는데 노인들의 거의 이 절반이 최저소득 이하다, 최저생계비 이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OECD 평균이 약 12.8%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얼마나 지금 그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에 대한 통계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빈 부익부가 증가하고 있다. 중산층은 우리가 중위소득,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이제 이 소득을 1등부터 이 마지막 맨 그 꼴찌까지 이렇게 세워놓고 볼 때 딱 중간에 있는 그 사람 소득
그게 50%에서 150% 사이를 우리가 중산층이라 그러는데 중산층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1990년만 해도 약 전체 인구의 43%가 아니 4분의 3이 중산층이었다. 그런데 지금 2011년 통계에 보면 이게 67.7%로 떨어졌어요. 중산층이 많이 약화됐다.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소가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기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6%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곤층이 90년도에는 약 7.8%였는데 2011년 약 15%가 이제 빈곤층으로 그렇게 이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것도 이 앞에 얘기했듯이 세 가지 불균형 구조에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운영하고 또 시장 중심으로 이렇게 정책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소득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것이 오늘날 경제 양극화 현상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수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우대 정책이 많아요. 대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 많습니다. 그래서 수출 대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 또 외환 위기 이후에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이제 IMF 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장 중심적이고 경쟁 우선적인 그런 정책으로 우리 경제 정책이 많이 이제 변했다. 그래서 결국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수출 산업과 내수 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사실 그 IMF 외환위기 사태 이전에는 비정규직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경직적인 시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IMF 프로그램에 의해서 노동시장 유연성이 이제 우리 법령 체계에 들어오면서 이제 비정규직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 간의 괴리가 점점 이렇게 확대되고 있어요. 기업 소득은 이렇게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이 가계 소득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임금 상승세도 둔화되고 있어요. 실질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고 국민 소득 대비 가계 소득 그 비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업은 상당히 이제 이 소득 배분 측면에서 이제 좀 우월한 입장에 처하고 가계는 그렇지 못한 그런 이제 입장에 처하게 되는 거죠. 서민층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이제 이렇게 당연히 가중되고 있어요. 수출은 GDP 대비 이렇게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수출이 전체 우리나라 GDP 한 50% 수준이 이렇게 되는데 노동소득 분배율은 그렇게 수출 증가만큼 따라가지 못한다. 그리고 가계금융 그 상황을 보더라도 일본이들의 가처분 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라든지 가처분 소득 대 원리금 상환 비율이 나머지 상위 소득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한 상황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의 하나라고 이제 나는 보고 있는데, 뭐 요즘 출산율이 떨어지고 거기에 비해서 또 수명은 연장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 출산율 보면 여성 1인당 약 1.2명, OECD 최하입니다. 그래서 여성 한 사람이 두 사람 낳아야 되는 거죠. 남자는 애를 못 낳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인구는 장기적으로 이제 하향 커브를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령 인구 비중이 2010년도 전체에서 11%였는데 이게 2017년에 가면 14%가 된다는 거죠. 2030년 가면 약 인구 4명 중에 인구 10명 중에 4분의 1, 약 4명, 이제 2명 반, 약 25%가 그 노령 인구가 된다. 그리고 이제 생산 가능 인구를 우리가 15세부터 64세까지 보는데 따라서 생산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특히 이제 고령화 속도를 보면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에 들어간 게 2000년 약 그 노인 인구 7%에서 초고령 사회 20% 가는데 약 26년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거 일본의 36년 또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에 비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가 지금 초고령 사회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 인구 구성비도 보면 여기가 지금 2010년이니까 요 부근인데 이 중간층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위에 노령층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 성장 측면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잠재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잠재 성장률은 결국은 인구가 몇이냐, 그 다음에 자본이 얼마나 있느냐, 또 기술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잠재 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인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헤드 카운트예요. 인구라고 사람 수예요. 고령화 저출산하면 당연히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성장 여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니까 집을 뭐 이렇게 살 수요도 없고 그러니까 집값도 떨어지고 자산 가격도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노령 인구가 늘어나니까 재정 지출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제 활동이 위축되고 저성장이 심화된다. 이게 이제 일본의 하나의 모델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제일 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일자리 부족. 그다음에 그 중에서 특히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성장은 하는데 고용이 없다. 이게 이제 이 GDP 잘못됐네요. 1% 성장할 때, GDP 1% 성장할 때 2000년에는 약 9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는데 지금은 약 4만 개밖에 안 생겨요. 그 반절 이하로 떨어진 거죠. 그만큼 성장을 해도 일자리는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고용 단성치로 보면 2004년부터 11년까지 약 0.29%. 그리고 영국이 약 0.4%, 독일이 0.9%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용 단성치라는 것은 GDP 1% 증가하는데 고용이 몇 %나 증가하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역대 정부로 보면 김영삼 정부 때 약 0.3,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0.5, 노무현 정부, 그다음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아주 거의 고용 탄성치가 제로에 가까운. 지금 현재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다. 청년 실업이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가 약 3.5%로 우리나라 공식 실업률은 우리 공식 전체 실업률은 뭐 G7 국가들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비경제 활동 인구, 뭐 학생, 구직자, 군인, 뭐 취업 준비생, 뭐 이런 또 뭐 특정한 목적 없이 그냥 쉬었음,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를 포함하면 약 36%가 실업률이다. 그리고 청년 실업자가 약 110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 뭐 현대경제연구원이 그러면 체감 실업률은 약 22%. 10사람 중에 2사람은 청년 중에 실업자라는 얘기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고용률은 이렇게 낮아요. 그런데 노동 시간은 또 이렇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이제 그 근로 시간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보면 잡 쉐어링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하여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가능하면 헤드 카운트 하나 늘리되 이 사람을 최대한 근로 현장에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고용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 잡 쉐어링 문제를 이제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취업 준비생들 많아요. 뭐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 안 되니까 대학원 가고 또 뭐 법학대학원, 의학대학원 이런 데 막 계속 가기 때문에 학생들은 늘어나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구직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한 대학 졸업하고 뭐 2년, 3년, 4년 이렇게 해보다 안 되면 아예 포기 상태에 빠진다는 거죠.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고, 엄마는 나가서 저기 가정부, 파출부 해가지고 용돈 주는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게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비교적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이 좀 발달이 더디기 때문에 이제 이 실업 문제가 좀 더 이제 심각한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제조업은 지금 뭐 자동화, 정보화, 기계화를 통해 가지고 가능하면 사람을 줄입니다. 그래서 생산은 늘지만 실질적으로 고용은 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조업 부분에서는 해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주로 이제 이 잡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가 우리가 비교적 낙후한 서비스 산업 분야인 거죠. 실질적으로 서비스 산업이 이 취업 유발 효과가 제조업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비스업이 제대로 발달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용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제약을 받고 있다. 고용 탄성체가 보면 제조업은 마이너스예요. 거기에 비해 서비스업이 플러스고, 제조업 고용 연평균이 0.9% 감소하는데 서비스업은 2.4% 증가했고, 그리고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은 60.3%에서 OECD 중에서 거의 최하위다. 결국 생산성이 낮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 경제에서 이 고용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서비스업, 그 발전 정도 이런 것하고 엮여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이 참고로 특히 청년 실업 문제인데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도 여러분들 인류대학을 와가지고 좋은 이제 또 이런 학과에 다니기 때문에 비교적 여러분들은 이제 취업에 그렇게 당장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하고 같은 나이 또래에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뭐 80년대, 90년대 많이 이 자유화해가지고 정원도 많이 늘려놓고 누구나 다 대학을 가요. 그런데 우리가 산업이나 고용 상황은 그렇게 성장을 못한 거죠. 미스매치가 심각하게 고급 인력에 대한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학 줄일 수 있어요? 정원 줄일 수 있습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이런 문제가 참 해결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느냐? 뭐 투자할 만한 그런 지금 게 없는 것도 이제 제일 큰 요인이죠. 기업은 사실은 돈이 벌린다 그러면 무슨 리스크가 있어도 합니다. 근데 마땅하게 돈 벌릴 만한 그런 이제 확실한 그런 분야가 없는 것도 이제 주요한 이제 요인 중에 하나지만, 하나는 이 한국의 아주 전투적인 치열한 노사관계, 이거 한번 당하면 기업하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그 원인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 한번 이제 보겠지만, 우리가 전체 유니언화이즈된 레이벌러는 불과 10%에 불과하는 거죠. 전체 우리 근로자 중에서 소위 그 한국노총이나 민노총이나 이런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고 9명은 그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에 가입되지 않거나 또는 비정규직이나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10%에 불과한 이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노동활동을 다 주도하고 전투적인 노사관계를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깨지 못해요. 생산직 근로자들이 수천만 원 내지 1억 가까운 이런 돈을 받고 있고, 과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소위 심지어 미국 근로자하고도 비교할 때 같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노조 조직률은 2010년에 10% 밑으로 떨어졌다가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지금 약간 늘어나고 있고, 조합원 수는 약 178만 명.
노사분규는 거의 연간 100건씩 이렇게 발생하고 있고 근로 손실일 수도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게 정상적인 노사 관계, 노사 협상 관계라 그러면 좋은데 전투적인 관계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건전한 건강한 그 노사 협상이라든지 노사 대화라든지 필요하면 노동쟁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사 관계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 노조와 중소기업 노조, 또 비노조 근로자하고 비정규직 간 여러 가지 이제 임금, 근로조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면서 배 이상 받는 거죠.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3분의 1이고 하도급 직원 또 중소 자영업자 포함 약 800만 명이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고령층들이 이제 은퇴 이후에 또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단순 노무직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대개 다 비정규직이다. 그래서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이 대기업 노조와 중소기업 또 유니언화이즈 된 데와 그렇지 않은 데 임금 차별이 많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수당, 상여금 이런 데에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런 이제 이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이렇게 이 전투적이고 극악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극렬한 그런 이제 이 노동쟁의 이런 거로 인해서 기업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의지가 많이 약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늘어나지 않고 생산기지가 해외로 많이 이전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는 더 안 생기고 이런 문제가 순환적으로 생깁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건강한 우리가 노사관계 문화를 키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국민 의식이 근로자 의식이 컸으면 노와 사의 어떤 그 대등한 입장 이런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고 또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서로 수용하고 이런 이제 풍토가 돼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사실은 그 권위정부 하에서 또 경제개발 그 초기 중기에서는 노조들이 또 엄청난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탄압을 뚫고 나오면서 노조의 힘이 그렇게 투쟁적으로 강렬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지속되는 거고 거기에 또 숙달되어 있는 기업인들도 당연히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관계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제 모든 5가지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의 결과가 결국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을 훼손시키는 요인이다. 저출산 고령화, 당연히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인이고 소비가 부진할 수밖에 없는 게 양극화, 중산층 몰락, 그다음에 저소득층과 청년 실업, 가계부채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투자 측면에서 보더라도 내수와 수출 시장의 불확실성. 정부가 아무리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라고 해도 신용만 내는 거예요. 하는 신용만 내는 거죠. 대통령까지 나서서 하고 뭐 대기업 또 재벌 오너들 불러가지고 회의하고 투자 좀 하십시오. 뭐 여러 가지 고충을 들어주고 이렇게 해도 뭐 돈이 벌릴 확실한 게 있어야 투자를 하지. 잘못하면 망하는데 쉽지 않은 문제죠. 그리고 노사불안 이런 것들이 이 기업이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경영할 수밖에 없고 투자가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요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금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성장과 물가, 수출과 내수, 가계와 기업 모두 축소균형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일본식 장기 불황도 우리가 우려할 수 있다. 지금 현재 여기 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일본식 그 장기 불황으로 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걸 뚫고서 올라갈 거냐 이런 기로점에 와 있다. 예, 이상이 이제 우리가 살펴본 구조적인 문제들이고요.
그다음에 단기 리스크는 이제 두 가지를 여기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한국 경제를 우리가 이 한 챕터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가계부채가 이제 제일 큰 이제 이 리스크죠. 대출이 많이 나가서 그게 제대로 상환이 안 되면 은행이 부실화되고 은행이 부실화되면 바로 금융위기, 은행위기, 금융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부실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실은 2010년에도 이런 그때부터 가계부채에 대한 그런 이제 원인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정부가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해오고 실질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가 2013년부터 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자꾸 뭐 대출을 늘리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특히 지금 이번에 새로운 그 경제팀이 들어서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또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권보다는 비은행권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악화되면 이러한 대출들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래서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비 약 4%에 불과한데 비은행권은 약 8% 이상 증가하고 있다. 아까 대부업체들 30몇 %씩 금리 받는 거 봤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가계부채 절대적인 수준도 중요하지만 상환 능력은 이제 가처분 소득에서 나오는데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이 소득 증가율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012년도의 기준으로 보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한국이 160%, OECD 평균 미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지금 가계부채 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그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6%, GDP 증가율이나 가처분소득 증가율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이 취약계층, 제2금융권 또 다중채무자라는 건 어떤 사람을 다중채무자라 그래요? 다중채무자. 돌려막기. 뭐 돌려막기 하는 사람도 다중채무자인데 우리가 이 경제정책에 쓰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정의는 세 군데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을 다중채무자라고 합니다. 다중채무자들이 지금 많고 특히 자기 소득에 비해서 채무 수준이 높은 과다채무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이 단기 리스크 중에 하나다. 여기 이제 가계소득하고 가계부채에 관한 이제 그래프고 여기는 가계자산과 가계부채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국제 비교를 하더라도 또 이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그 수준을 국제 비교해 보더라도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수준에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부문별로 보면 고연령자들의 가계부채가 더 빨리 늘어나고 있죠. 2003년에서 2011년 비교하면 이 50대 또 50대 이상의 그 가계부채 비율이 이 과거에 비해서 빨리 늘어나고 있다. 비중이.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임금 근로자에 비해서 금융부채 비중이나 원리금 상환 비중이 훨씬 높다. 그리고 저소득층, 소위 1분위, 2분위가 이제 저소득층이에요. 하위 20%, 그 위에 20%의 소득계층인데 이 사람들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중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서 높은 거예요. 2분위는 벌써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을 비중이 20%가 넘어섰어요. 100원 벌어서 100만 원 벌어서 20만 원은 빚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단기 리스크로서는 외화자금하고 외환시장 또 환율 이런 부분에 이제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상수 흑자 계속되기 때문에 당연히 원화는 절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제 QE가 축소하게 되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 시장으로 또 돈이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이쪽은 우리가 원화가 강세 요인이고 이쪽은 또 원화가 약세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외환시장 불안 요인이 있다. 금년만 하더라도 외환시장 변동성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요.
금년 4월 8일간에는 꾸준하게 외국인 주식 자금이 이제 들어왔는데 9월 이후에 또 갑자기 빠져나가고 그래서 현재는 약 540조 가까운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이 있다. 주식은 약 32%, 그다음에 채권은 약 7%다. 그리고 미국이 QE를 축소하게 되면 미국의 환율 절상 압력 등이 이제 우리가 예상된다. 경상수지 흑자 많이 나기 때문에 원화도 이제 절상돼야 된다는 것은 하나의 당연한 어떤 그런 공감대가 되는 거죠. 경상수지 흑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내년도에는 900억 불 가까이 된다 그랬어요. 금년도에는 900억 불 가까이 되죠. 원달러 환율도 10월 말, 11월, 12월 이렇게 절상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 주식 비중이 높고 외국인 자금 규모도 크고 또 우리가 무역 의존도가 높고 특히 이제 우리가 무역 중에서 중국 수출 그 의존이 높아요. 전체 수출이 약 4분의 1이 이제 대중 수출이기 때문에 이런 대외 그 금융시장 또 무역시장에 상당히 취약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 그럼 우선 단기적으로 두 가지 리스크를 이제 적시했는데 대응 방안은 이제 위기 대응 시스템을 좀 잘 갖춰야 되고 금융 부채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외 여건이 악화될 때 대비해서 양적 완화 축소, 글로벌 경기 회복 불확실, 또 국제 금융시장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된다. 금융회사들의 부실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야 되고 외화 유동성을 많이 확보를 해서 해외로 돈이 단기에 빠져나가더라도 우리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또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완화되도록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금융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너무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개인 그 신용이라든지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또 가계소득이 꾸준히 늘어날 수 있도록 또 서민금융 기반도 강화하고 금융기관 전체의 건전성도 유지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위기 대응 시스템하고 이 금융시장 건전성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런 것들이 단기 대응 방향이 되겠습니다. 예, 뭐 이런 내용들은 뭐 가계부채가 연착륙하기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중채무자, 그다음에 저신용 그 채무자의 그 상환 능력 약화로 인한 시스템 불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차단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또 경제 전반에 여러 가지 이 과잉 투자 부분이 일어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뭐 건설, 그다음에 뭐 해운, 뭐 이런 여러 가지 각 분야별로 과잉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조선 이런 부분에서 대기업들이 지금 이제 부도가 나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되면 금융기관 부실도 늘어나지만 우리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도 저하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사전적으로 프리 워크아웃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금융회사에서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주채권은행 중심으로 그 사전적이고 효과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을 갖추어서 미리미리 부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이제 이 외국인 자본이 한국 시장에 과도하게 유출하고 있는데 이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과도한 자본 유출입 그 양방향에 대해서 적게 대응할수록 외환시장 변동성을 완화해야 되는데 이제 이러기 위해서는 뭐 단기 차입을 가능한 한 줄이고 외화 차입선을 다변화해가지고 외화 차입 구조를 개선하고 또 은행들이 이제 단기 외화 자금을 많이 이 차입해서 이렇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외화 부분의 스트레스 테스팅을 통해서 은행들이 그 외화 자금을 충분히 단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잘못되면 미국이나 이런 그 기축통화국하고 원달러 수합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정비해두고 그리고 충분한 외환 보유고를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화 유출입에 따라서 이제 면밀하게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필요하면 건전성 3종 세트라든지 단기 외화 자금 유입을 억제한다든지 또 필요한 토빈세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은 일단은 우리가 지속적인 안정성장 기반을 갖춰야 돼요. 대외 어떤 여건이 변하더라도 거기에 그 단기간 내에 이렇게 충격을 받지 않는 그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소위 불균형한 산업 구조를 균형 산업 구조로 바꿔나가야 된다. 하루아침에 안 되지만 지금부터 이 정책의 목표를 그런 데다 두고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제조업 수준의 여러 가지 조세 또는 금융상의 지원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서비스업에 대한 어떤 경쟁 제한적인 그런 요소들도 없애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뭐 이 고부가치 서비스 업종 이런 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되고 이렇게 서비스업 선진화 또 중소기업의 그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 이런 것들에 이제 이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내수 기반을 강화해야 되고 고용을 창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 하락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머릿수가 줄어드는 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장기적인 그런 플랜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된다. 지금 당장 이 정권에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 거 하다 보면 아무도 손을 안 대게 돼 있어요. 과거 프랑스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출산율이 낮아가지고 이런 심각한 그 경제활동 인구에 관한 그런 이제 이 문제들이 70년대 이렇게 제기되는데 프랑스가 그간에 집중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 이런 것들을 많이 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출산율이 2가 넘어갑니다. 프랑스도. 그래서 적어도 2가 되어야 같은 머리수는 유지하고 그렇게 되어야 노인 인구가 좀 고령화로 늘어나더라도 또 젊은 노동력 인구가 나와서 부양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역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적 자원 활용 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특히 서비스업, 중소기업, 자영업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대책들을 추진해야 되고 뭐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을 거냐. 이제 우리가 완성제나 중간제는 중국이 이 턱 밑까지 쫓아왔어요. 우리가 스마트폰도 그렇고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중국이 이 한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여가지고 턱 밑에까지 쫓아왔다. 그리고 기초 소재 부분에서는 아직도 독일과 일본, 미국과 격차가 큽니다. 그래서 이게 샌드위치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제조업 성장세의 지속적인 둔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평균 성장률도 많이 떨어지고 고용 증가율도 떨어지고 부가가치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신성장 동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카피식의 경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창의적인 거, 남이 안 하는 거, 기발한 거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선진국 따라하기 베끼기 위해서 이제 탈피해서 제조업의 고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서비스 산업은 선진화하고 서비스 산업도 제조업과 버금가는 중점 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혁신, 이노베이션이 중견기업에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을 해야 된다. 재정 건전성 문제인데 이게 뭐 선진국들이 하도 재정 건전성이 안 좋으니까 한국은 상대적으로 뭐 큰 걱정을 안 합니다. 현재 우리가 재정 건전성이 보면 지금 국가 채무가 약 34%, 그다음에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약 1.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OECD 평균이나 이런 데 비해서 이제 좀 여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뭐 통일 이후까지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면 잠재적인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거다. 그래서 이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 규율을 강화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당장 급하니까 또 적자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또 풀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상당히 딜레마예요, 딜레마. 지금 유럽 같은 데는 독일이 반대해가지고 20위에서 시장에 어떤 시장성 있는 그 채권은 사들이지만 국가 채무는 직접 못 사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제약 요인이고, 그러다 보니 미국의 또 일부 확장적인 경제학자들은 독일을 많이 비난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럽이 니네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무슨 동력과 요인이 어디 있느냐. 금리 아무리 내려봐야 투자 안 하고 마이너스 금리 됐잖아요, 유럽이. 결국은 돈을 직접 정부가 풀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도 지금 이 국가 채무는 뭐 33.8%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제 공기업 채무가 거의 국가 채무하고 규모가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채무를 하면 거의 80% 수준이 된다. 그리고 우발 채무까지 하면 벌써 우리도 100%를 넘었다.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재정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균형 재정이 달성될 때까지 총 지출 증가율을 총 수입 증가율보다 특정 퍼센트 포인트 이상 낮게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유지를 하는 이 재정 규율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세액 기반을 확충한다. 공공부문 채무도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 지금 안 하면 다음 세대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결국 저출산 고령화하고 이제 밀접한 관계인데, 인구 구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여기 보면 2016년을 정점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하강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고, 총 인구도 2030년에 내려가도록 이렇게 지금 통계청이 전망을 하고 있어요.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보면 이런 이제 이 저출산 고령화 또 이 추세 속에서 복지 지출 전망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GDP 대비. 지금 우리가 이쯤에 있죠. 약 10% 수준에 있는데 이게 이제 20%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 저출산 분야는 결국은 직장 보육 시설을 확대한다든지 보육비나 교육비 지원 이렇게 해서 결혼해서 애를 낳아도 큰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주택 문제가 하나 큰 문제인데, 지금 뭐 전세값이 거의 집값의 70~80%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이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먹혀들질 않아요.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집이 하나의 재테크 수단이 아니고 투자의 수단이 아니고 주거의 수단으로 우리가 주택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 독일과 또는 이 유럽과 같은 그런 복지형 임대주택 정책으로 바꿔서 누구나 결혼하면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고, 그게 아주 저렴한 임대료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정책으로 바뀌어야 된다. 고령화 분야는 노인 일자리 확대, 창업 재취업, 연금제도 확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 한국 경제를 보면 뭐 희망적이고 그런 생산적인 부분도 많이 있죠.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도외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2만 불 트랩을 한 10년 이상 이렇게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 가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3만 불, 4만 불 시대, 또 진정한 소위 이 경제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어렵다. 근데 과거에 50년의 그런 화려한 그 성공의 역사와 지금과 비교해 보면 그 사이에 중요한 3대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보내준 이 한국경제에 관한 강의 자료에 이제 정리되어 있고, 파워포인트는 정리를 안 했는데,
그건 지금 이제 책을 내기 위해서 아주 초안이기 때문에 그 안에 타이포에라도 많고 그럴 거예요. 앞으로 많이 고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나한테 메일 보내주세요. 여기는 뭐 어떻게 고치는 게 좋겠다. 지금 뭐 삼성경제연구소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초고를 넘겨주고 이제 앞으로 많이 고쳐야 됩니다. 이 민주화가 있었어요. 과거에 노동자를 탄압하고 권위적이고 이제 그런 사회에서 고도 성장, 구속 성장을 했는데 뭐 전태일이라는 그런 뭐 근로의식 노동자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이 노사 간의 갈등과 대립을 굳혔고 또 민주화가 되면서 광주 민주화 운동, 서로범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거죠. 절대 빈곤 사회에 있을 때는 그건 사실 직장을 구하기가 그렇게 어려웠고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라도 시키면 다 했죠. 하루에 10시간 아니라 12시간, 15시간 다 일했어요. 그러나 이 소득 수준이 어느 정도 이제 높아지면서 이 국민들의 의식 또 근로자의 의식들이 바뀐 거예요. 인간다운 대접을 받아야 된다.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을 보장받아야 된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 틀이 바로 이 민주화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신자유주의가 80년대 중후반부터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소위 우리도 그런 외국 물결에 아주 빨리 적응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그 한국의 소위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10명 중에 9명 이상이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연히 미국식 자본주의, 미국식 그 경제정책, 그거를 당연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는 또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미국하고 가장 그 경제 관계가 높고 교육 관계가 넓고 이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금융 개방, 시장 개방, 효율성, 작은 정부 이런 거 그냥 그대로 다 수용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결정적인 게 IMF 사태예요. 우리가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IMF 사태를 맞았지만 IMF를 통해서 완벽하게 개방 쪽으로 간 거죠, 우리가. 그리고 완전하게 효율성 위주로 간 거예요. 큰 세 개의 사건이 있었고 그 세 개의 사건이 하나의 그 바탕과 기저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이 파생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 최대 걸림돌. 난 여기서 두 가지를 지적했어요. 갈등과 분열, 대립구도, 양극화. 경제적인 양극화뿐이 아니에요. 여기는 경제적인 양극화입니다. 부자와 빈곤층, 사용자와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아직도 차별이 많아요. 이 외에도 우리 정치권을 보면 더 심각한 양극화가 있다. 이념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이런 것들이 이 갈등과 분열과 대립으로 가서는 진정한 시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전체 한국 경제의 모든 자원을 또 모든 역량을 하나로 엮어서 나아가도 지금 이 국제 경쟁에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데 건건이 이 대립하고 분열하고 갈등을 빚어가지고는 이 전체적인 역량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보다도 이게 제일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요. 사람 수가 줄어든다는 거 이상 더 이상 심각한 문제는 없다. 정 안 되면 이민을 받아들여요. 지금도 이제 그 농촌 지역에 가면 총각들이 이렇게 결혼할 여성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뭐 동남아 이런 국가에 많이 들어오는데 자연스러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3D 업종, 중소기업들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런데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제3국 그 근로 인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결국은 돌파구는 그거밖에 없다.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되면 해외에서 인력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를 건너뛰어야 되는데 그러면 서구 자본주의의 바탕에 깔린 거는 크게 난 두 가지라고 봐요.
서구 자본주의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또 이 복지 사회로 가는 뭐 북구 모델도 있고 또 효율성 위주로 가는 그런 이제 이 시장 경제 모델도 있는데 그 근본에 깔려 있는 것은 이 소위 청교도주의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다. 기본적으로 이 청교도주의라는 것이 정직과 청렴을 바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이 미국에도 엔론 사태도 벌어지고 뭐 여러 가지 시장에 보면 그런 뭐 사기꾼도 많고 그렇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 밑바탕에 깔고 있는 정서 또 중산층과 서민들의 그 뇌리 속에 들어있는 기본적인 그 DNA는 이건 거죠. 정직과 청렴이고 사실 우리도 과거에 그 뭐 선비정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우리가 이제 이 경제개발하고 이러면서 이 많이 그런 정신이 쇠퇴했다. 소위 천민자본주의로 많이 흐른 거예요. 돈이 모든 가치 척도의 중심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차이고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뭐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프랑스에서 100년 전쟁 때 나온 얘기죠.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침공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그 성을 함락시켜야 되는데 치열한 공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엔 그걸 마지막에 탈환하고 이제 다 죽이겠다.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제시를 하는 거죠. 이 저항전에 가장 책임 있는 세 사람만 이 시민이 뽑아서 보내면 그 사람들만 처단하겠다. 누가 나서겠어요? 아무도 안 나서지. 근데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의 칼렛인데 칼렛의 그 최대의 부호가 이제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뭐 그 중에 이제 뭐 의회에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이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서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영국 왕의 그 부인이 임신 중이었는데 다 살려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다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 가진 자, 있는 자, 또 이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정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경제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도 물론 성장이 이제 도외시돼서는 안 되지만 결국은 이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역시 중심에는 이 국민들의 행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경제가 성장을 해서 GDP가 아무리 올라간들 양극화 현상에 의해 중산층이 무너지고 그 고소득층과 이 빈곤층 간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해가지고 갈등이 생기면 그게 남미 그런 나라들이 많아요. 우리가 그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야 되고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가 뭐 일정 기간 동안 뭐 60년 60까지 이 근로기간 동안에 열심히 일했으면 그 이후에도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지금 노년층 그 빈곤율이 50% 가까이 돼가지고는 이게 행복한 사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세상이 이게 진정한 그 이 선진국이고 이 한국 경제 정책도 그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하나의 목표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무질서하고 복잡한 소위 공정거래,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폭 강화돼야 된다고 난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강자와 약자의 싸움은 그냥 질서가 없으면 이게 무질서 속에서는 약육강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부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말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이제 그런 때가 됐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우리가 성장이 더디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질서를 잡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제대로 안 내고 이 부에 상속하는 거, 이것 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대기업들 2세, 3세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 많은 몇 조에 달하는 돈을 세금 얼마나 내고서 지금 쌓은 거냐. 이렇게 되면
이 사회 정의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탈세하고 싶은 욕구는 다 있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그런 부를 상속받으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내고 또 국가가 그걸 재정을 확충해서 또 좋은 데 쓰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